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투자한 주식 중에 2배가 난 게 벌써 2개가 있어요. 헤게모니가 있는 기업,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혹여 조금 틀리더라도 이 회사가 체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손실을 보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마련입니다. 월급은 좀 그냥 대강 받고 나는 퇴근하고 나서 유튜브로 경제 공부해야지. 그래서 나는 영끌 B2에서 부자가 될 거야. 본업에는 덜 집중하고 재테크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부자가 못 됩니다. 회사 이름이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를 더 리퍼블릭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계약 취소합니다. 안 받습니다. 잘 회사 알고 이름... 오세요라고 전화 끊습니다. 진짜로? 네. 왜 이렇게 까칠하세요? 성격이 그래요, 제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인은 모르는 그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타인한테 제가 말하지도 않고 네. 그 타인들은 보통 그런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회사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게 뭐 까칠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고민해서 가치를 담은 이름인데 그거를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우리 회사에 그냥 대강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증권사 창군 줄 알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여튼 일반 사람들과 좀 그 빡치는 포인트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 한 3억 정도는 이제 투자를 할 사람인데, 네. 그렇죠. 그 투자 돈을 맡길 피 같은 돈을 맡길 그 대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접근을 한다면 그게 좀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그런 사람이라면 저희가 뭔가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어쨌든 얘기를 했을 때 제대로 안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오래 이 리텐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일인데 그런 게 안 되고 결국에는 또 나가서 야 얘네들 진짜 뭐 사짜야 못해 이런 잘못된 평판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3억 받아서 수수료 500만 원 받는 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돈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마케팅을 안 합니다. 제가 나가는 걸 마케터 분들이 싫어하세요. 근데 이 책은 마케팅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거 한 권 팔아봐야 저한테 들어오는 게 2,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00권 팔아야 2,000만 원, 소득세 빼면 1,000만 원이라 아무 중요하지 않고요. 책 제목이 에이블. 네. 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본인의 인생 모토예요? 네, 그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혹시 가지신 분이 저한테 사인해달라라고 하면 제 이름이랑 이렇게 적으면서 뭐라고 또 적냐면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선결 조건이 돼야 되냐면 자기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네. 회사원이면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너 실패야 나가 하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끝난 거 아니야. 지금은 적자지만 오늘은 부도 났지만 다시 할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부분의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저는 다른 사람이 택하지 않을 법한 그런 길을 갔고 그럴 때 이제 손가락질도 당하고 야, 너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조언을 빙자한 이제 비웃음도 샀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이렇게 연료가 타올라요. 니네가 그랬어? 그럼 너네니까 안 돼. 나는 그렇게 해볼 거야. 해서 취업하고 이직하고 창업하고 카메라 앞에 서고 이런 길들을 적은 책이라 에이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후 한 3시쯤에 만났는데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 하잖아요. 장중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다니셔도 되나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으로라는 단어가 조금 미묘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 한국거래소 개장 시간에는 하여튼 웬만하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거냐, 제대로 된 거냐? 그럼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의 얘기이긴 하지만 보통 저희는 3년 정도 추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평균 1년 이상 보유를 해요. 그러면 그 샀다 팔았다 하는 일은 투자라고 하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지점에서 봤을 때 시작과 끝을 담당하긴 하지만 아주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을 들이는 그 짧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저는 어떤 기업들이 지금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또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을 벌 것인지 그게 지속 가능한지를 생각하는 게 일이지. 네. 뭐 매매를 한다라든지 100원, 10원 싸게 사고 200원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저는 장중에 회사에 있더라도 네. HTS를 켜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 정도 주식 장을 보는데 네. 한 번이 3시 반 이후 국내 주식장 마감했을 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미국장 마감했을 때, 저희가 해외 주식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났나 이렇게 딱 2번 보는데 그럼 왜 2번은 보냐? 어차피 1년 갖고 있으려고 했다면서. 네네네. 그 왜 보냐면 이게 저도 제 돈이 정말 많으면 안 볼 것 같은데 네. 이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고객분들이 가끔 저랑 이제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주가 이랬는데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는 수익률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분들이 저를 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면 제가 또 지금 편집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니고 투자의 관점은 이래야 되고 그거 매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귀찮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오늘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봅니다. 요즘에 좀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안 좋을 시장 때는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 대표님은요? 좋은 시장, 뭐 평범한 시장, 안 좋은 시장에 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안 좋은 시장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고객들한테 뭐 이렇게 설득하려고 전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일을 제외하고 이 운용력으로서의 본업으로 생각한다면 장세와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특히나 하는 일은 똑같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상향식 투자라고 해서 좋은 기업이 싸게 거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서 비싸게 거래될 때 파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시장이 안 좋다 하지만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네.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투자한 주식 중에 2배가 난 게 벌써 2개가 있어요. 상반기에만 따블을 갔다고요? 네, 그런 게 2개가 있어요. 근데 자랑이네요. 네, 자랑이지만 팩트니까 하겠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난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총 국내 해외 합쳐서 한 20개 정도 주식을 해요. 네. 편입 종목이. 근데 20개 중에 2개가 더블 갔으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겠죠? 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종목당 저희는 비중이 작지 않으니까 이 얘기는 왜 드리냐 하면 자랑하려고 드린 게 아니고 아무리 안 좋은 약세장에도요 2배짜리 주식은 수두룩백백 있고요. 나오죠. 심루타도 1년에 한 해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매년 있었어요. 심루타 주식이.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물론 뭐 1년 만에 심루타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1년 내내. 1년 이내. 365일 기준으로. 그게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야? 아니면 시장? 시장이에요. 시장이에요. 네, 전체 그렇죠. 시장이에요. 깜짝 놀랐네. 지금 돈 맡기러 갈 뻔했네. 저희가 1년에 팀루타를 이렇게 쳤으면은 제가 여기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따블은 있습니다. 따블은 1년에 한 번씩 저희 회사에 꼭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심루타 주식이 매년 있다고 하는 것은 시장과 상관없이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금의 성격 정도만 만족한다면 그 약세장이라고 해서 어떻고 강세장이라고 어떻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이 시점에 돈을 버는 기업이 누구냐, 그 기업한테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는 누구며 왜 지불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그래요. 제가 이해를 많이 드는데 올해 작년 말인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가장 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이템 하나만 꼽으라면 뭐 기억나세요? 꼭 정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하나 있는데 음식료인데 국내 음식료 자제분 있으세요? 이름 생각이 안 난다. 포켓몬빵. SBC 삼림에서 나왔던 포켓몬빵 거. 있었죠. 포켓몬빵. 그 포켓몬빵을 이제 애기들이 많이 좋아했고 애기들이 좋아하니까 부모님들이 용돈을 줘서 많이 사 먹었으니까 그 회사가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롬 파월 의장이 0.75를 올리건 1.75를 올리건 그 친구들은 포켓몬빵을 먹어야 돼요. 줄 서 있어야 되죠. 줄 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이 된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돈을 다 빼가지고 100% 채권으로 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붕괴됐겠죠.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조금 빼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가기도 하고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돈을 오히려 넣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돈을 버는 기업과 주식이 있게 마련이라서 저는 어떤 때고 간에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둘러보는 일을 주로 합니다. 사실 딴 데 가면 거의 맨 결론에 많이 듣는 질문이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제일 앞부분에 할게요. 지금 시장은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까? 팔아야 될 때입니까? 사야 될 때죠. 뭐 당연히 그 예상되는
답이기는 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투자 재테크 이런 영상을 안 보거든요. 네. 제가 이제 TV나 휴대폰으로 보는 거는 최소한 워런 버핏, 찰리 먼거, 피터 린치, 모니시 파브라이 정도 나와야 봐요. 네. 근데 유튜브는 많이 보거든요. 네. 그 예능 이런 걸 좋아해서. 예. 그럼 썸네일은 막 지나갑니다. 네. 그럼 팔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지금의 베어마켓 랠리니까 지금 안 팔면 기회 없어요. 조금 올랐을 때 다 정리하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럼 보면 어떤 거 생각나던가요? 그런 거 보면요. 예. 니네가 맞출 수 있으면 거기서 출연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 들죠. 뼈를 때린다. 뼈를 때려. 저도 맞힐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예.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쉽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때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예측을 아주 드물게 해요. 예측의 말씀이실까요? 성공률을 높이려면은 예측을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누가 여기 고정 출연한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네네. 오늘 주식시장 어때요? 그럼 그 사람이 맞출 확률이 얼마 될까요? 그냥 절반이에요. 오르냐 내리냐. 예.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 시황이나 이런 거를 써서 공유할 때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에 한 번씩만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맞힐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사라고 해서 내일 오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언제라고 안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 안 한 거지. 네. 저는 한 1년 주시면 네. 지금보다 올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거든요. 아.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그 이상의 기간을 준다면 올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베어마켓 랠리인지 뭔지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저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조정은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2020년부터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처음 겪어보는 이제 하락장이어서 좀 무서운 게 있긴 한데 3,300에서 뭐 저점 기준으로 2,400도 깨졌었고 네. 뭐 거의 1년 반 동안 1,000포인트가 날아갔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면 네. 괜찮을까요? 그것도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를 몇 년 단위로 보냐에 네네. 따라서 다른 건데 3개월에 한 번 기준으로 분기 단위로 일반적인 조정은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편집장님께서 다 아시지만 일부러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1000포인트 나 떨어졌잖아요. 네. 실제로는 1000포인트 나가 3300을 갔기 때문에 1000포인트인 거지. 그렇죠. 실제로는 몇십 퍼센트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한 30%? 고점 대비 떨어진 30%. 최고점 대비 최저점이 30% 떨어진 네네네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주식 경력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도 조금만 과거로 돌려도 코로나 시점 2020년 2, 3월 보잖아요. 네. 그때 얼마부터 얼마까지 떨어졌죠? 퍼센테이지로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딱 반토막 났어요. 네. 2,800부터 1,40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 50% 떨어졌어요. 훨씬 덜 떨어졌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네. 주식시장에 정말 반토막씩 나는 거 이런 것들도 제가 주식 한 20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봤고 그런 것들은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정말 경기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그 구간 속에서 2, 3%씩 떨어지는 일들은 계속 있었어요. 제가 주식 시작하고 나서 2008년에서 9년 서브프라임 한 번 있었죠. 2011년에서 12년 피그스 위기 있었죠. 네. 그다음에 2015년에서 16년 중소형주 사드 위기 있었죠. 그다음에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있었죠. 2020년에 코로나 있었죠. 2020년에 22년에 지금 금리 인상 뭐 이런 있잖아요. 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6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2년에 3년에 한 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주식이 떨어져? 근데 장이 30% 떨어져? 내가 가진 거 뭐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반토막 나? 하니까 이상한 거지. 저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아주 뭐 별다른 어려움 손실이 났으니까 어렵긴 하지만 마음의 이런 걱정이나 공포는 가지지 않는 국면입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나 네. 금리 이런 걸 평소에 투자하실 때는 어느 정도나 좀 감안을 하세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다만 저희 전체 펀드에서 주식과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큰 이런 몇 년짜리 사이클에서 지금이 정점일까 저점일까 평상적인 수준일까를 결정하는 데 요소 중에 하나는 금리가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주식과 현금 비중 정도를 생각하기 위해서 네, 그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4가지 있는데 네.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금리니까 네. 사실은 뭐 전체 포트폴리오로 굳이 계산해서 얘기해 보자면 금리가 저희 회사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10% 미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현금 비중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을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면 그거는 본인만의 레시피여서 공개하면 안 됩니까? 뭐 제가 대략 얘기하면 되니까요. 네네. 금리도 있고요. 예. 환율도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경기 지표도 있습니다. 설탕 2큰술, 뭐 간장 하나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반도체 관련주는 투자를 안 하신다고 거의. 지금은 들었거든요. 안 해요. 네, 근데 옛날에 많이 했어요. 다 날려먹었어요.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못하는데 자꾸 돈을 넣으면 멍청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골프는 잘 쳐요. 네. 근데 당구는 못 쳐요. 근데 친구가 있어요. 저희 둘이 만약에 친구라고 해봐요. 네네네. 근데 뭐 하나를 결정해서 매번 밥 먹고 내기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잘하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반반하면 이렇다 땄다 할 거고 내가 지는 것만 하면 안 되는데 저희는 반도체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 능력의 범위라는 이 중요한 멍거와 말씀이죠. 버핏이 얘기한 서클 오브 컴피텐스라는 거에 바깥에 있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결국에는 이 반도체 중에서 D램 가격이 핵심이거든요. 그쵸.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은. 근데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예측했을 때 확률을 높이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버티질 못해요. 공포가 와요. 이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기술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경쟁사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제는 과거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바닥에서 오거든요. 그럼 바닥에 속된 말로 지져버려요. 그냥 담뱃불 끄듯이 그냥 손절해버린다는 얘기죠. 바닥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를 포함한 IT를 안 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지, 이게 뭐 꼭 반도체 주식이 안 좋아서 삼성전자 사면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안 하는 거지, 뭐 다른 분들은 그 능력의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로 돈을 벌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는 게 가장 이제 현명한 거니까. 네. 그렇긴 한데 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한 4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빼놓고 어떻게 그 시장 지수를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네.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건 지수를 따라가려고 하면 못 이기겠죠. 따라가려고 네. 하면. 근데 지수의 상승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연평균? 연평균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가 1000 정도였고 예. 지금 2000 정도 되잖아요. 2000 몇백 되잖아요. 네, 네. 20년 동안 2배 올랐잖아요. 그럼 단리로 보면 1%예요. 단리로 보면 5% 정도 되나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복리로 하면 더 낮은 거죠. 예. 여러분들 제가 산수를 못합니다. 수포자예요. 그것도 틀렸다고 모른다. 그거랑 수익률과 아무 관계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되게 낮아요. 네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그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가 예. 지수랑 연동되고 지수보다만 잘하게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를 빼놓고 따라가기가 어렵고 변동성을 줄이기가 어려운 것 뿐이지 우리 회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연 26%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절대 수익률로. 연 26%요? 네. 그렇게 하려면 지면 안 돼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연 26%는 목표, 네, 내부 목표죠? 목표고 저희가 지금 13년 동안 20% 정도 했어요. 연복리로.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1200억 운용하고 있는데 예. 13년 동안 1200억이 작동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이 저희가 반도체를 안 하고도 삼성전자를 안 사고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요 책 앞에도 평범한 문과생을 963% 수익률로 이끈 압도적인 주식의 언어. 보통 뭐 이렇게 요 정도 되면 한 1000%로 올릴 수도 있는데. 네. 1000%보다 이게 좀 더 진짜 같지 않나요? 963이 뭔가 진짜 숫자 같잖아요. 963% 기준이 뭐예요? 그 어느 날의 수익률인데 실제로 예. 저희의 이 실제 대표 상품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12년 동안 11배가 올랐거든요. 아, 뭐 대학교 때부터 했다 뭐 이게 아니라. 네네. 저희 어머니 돈이 그만큼 불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정말 괜찮아 보이는 주식이 있어도 네. 시장의 관심이 너무 높다면은 네. 자신은 그걸 편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시장이 좋아한다고 하는 거는 초과 수익의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지금 뭐 주가가 올랐을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도 네.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똑똑하신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어떤 인간의 지능보다는 네. 역사와 통계를 믿는 편이거든요. 그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이 주도주라고 해서 따라갔던 것 중에 예. 1년 이상 갔던 거는 제 네. 기억에는 기억에는 조선주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언제적이요? 2006년, 7년, 8년. 아, 그때 정말 그 이후에는 캘린더 데이로는 1년 넘어간 게 몇 개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뭐 바이오라든지 모바일 게임, 화장품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 이 365일 이상으로 그 업종의 대표주가 계속해서 올랐던 적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 물어보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태조 이방원을 지금 사서 지금 오늘 사서 내년 이맘때 코스피보다 초과 성과를 낼 확률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걸 제가 공부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랬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군중 심리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냐? 아니요, 공부를 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공부를 보통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반도체 할 때 제가 반도체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한국의 현실은 유행도 빠르고 쏠림 현상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 있으면은 단기 수익률에서는 조금 빠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거기에서 오는 좀 불안감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없진 않은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어요. 제 돈도 많아지고 저희 회사도 커지고 고객도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1년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네. 상대 성과가 뒤처지면 저희 회사의 그 생존이 위협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초기에. 네, 초기에는 이제 수탁고도 작고 회사가 가진 돈도 적으니까 어쨌든 마케팅을 하려면 단기 수익률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는 걱정은 했어요. 걱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걸 따라가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지금은 걱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저희 이제 이 직원 매니저들은 네. 걱정을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왈랑왈랑 거리고 귀가 팔랑팔랑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의도 가는 거를 극히 반대하고 못 가게 하고요. 회사도 여의도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당산동에 있는데 당산. 뭐 아주 여의도에서 멀진 않지만 네. 어쨌든 제가 못 나가게 하는 편이에요. 거기 네가 가서 그냥 술 먹고 놀다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네. 여의도 가서 무슨 모임을 한다. 뭐 정보 모임 네,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아주 큰 혼쭐을 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태조 이방원이 이게 시총으로 따져도 클 거예요, 꽤. 네네.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좀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냥 오르는 거 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실제로 뭐 제가 왜 오르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 업종 중에 많은 부분을 공부는 해봤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업종의 특징은 아는 상황에서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어요. 네. 옛날에 차화정 그 2010년, 11년, 12년 차화정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뭐였냐면 이 일본 지진이었어요. 일본이 지진이 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재래식 이 굴뚝산업이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 애들이 다 안 되니까 이게 대박이 난 케이스거든요. 또 중국의 수요가 막 올라오고 네. 막 그랬고. 근데 태조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연관관계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어저께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뭐 트럼프, 바이든, 뭐 시진핑 뭐 이런 얘기들을 어떤 분이 하시면서 예전처럼 이렇게 세계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세계화 국면에서 분절화가 되는 것에서 뭔가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아, 참 말은 잘 지어내요. 근데 태조이방원 말 지어낸 것만큼은 안 되지만 그 이유를 찾는 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이 뭐가 오르고 왜 떨어지고 하는 이유는 네이버 금융 가면 수두룩백백 기자분들이 만들어내거든요. 갖다 붙이죠. 네, 그거는 후행적인 것이지. 특징주 이런 거. 네, 그게 전혀 이 기업 가치와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트렌드와 네. 네. 포켓몬빵이라고 하는 트렌드. 네. 트렌드인데 네. 내가 투자를 해야 하는 트렌드와 네. 내가 조금 빗겨나 있어야 하는 트렌드의 차이는 뭘까? 그게 쉬운 거죠.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알 수 있냐. 예.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그 능력의 범위인 거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죠. 그게 계속해서 했을 때만
그 회사가 돈을 꾸준히 버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가 포켓몬빵을 투자하지 않은 건 그 이유는 아니지만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포켓몬빵이 만약에 1년짜리 인기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은 공부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려운 말 그냥 쓸게요. PER의 이제 함의는 뭐냐면 그 이익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 지불해야 할 가격, 시가총액을 몇 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가 PER의 함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PER이 5배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버는 돈으로 내가 지불한 시가총액을 5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 권리금을 몇 년 만에 회수할 수 있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포켓몬빵을 팔고 있는 상장사 이름으로는 SPC 삼립이라는 회사인데 그 SPC 삼립이 예를 들어서 PER이 10배라고 해볼게요. 현재. 근데 포켓몬빵이 나왔어. 나온 다음에 이익이 2배 늘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주가가 2배 올라가야 되죠. 이익이 2배 올랐으니까. 단순히 보면. 그렇죠. 그런데 포켓몬빵이라고 하는 거는 이 SPC 삼립이 원래 하고 있던 이 삼립 봉지빵과는 다르게 1년 만에 인기가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PER을 몇 배 적용해야 되죠? 힘들어지는 거, 애매해지는 PER을 거죠. 한 배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전체 매출 비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도 그렇죠. 봐야 되고. 그럼 매출이 반반이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2배로 올라야 되는데 실제로는 50%의 5분의 1이니까 25%만 올라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이 전작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를 보시면 제가 잘 설명해 놨거든요. 어쨌든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 태조 이방원을 보실 때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태양광이 왜 팔리는지는 그냥 대략 알겠죠. 아, 뭐 탄소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뭐 전기값도 좀 절약하고 그것까지 알고 이제 접근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뭐 하나케미칼이라고 해보면 하나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 태양광에서 어떤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으며 가치사슬 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어떤 공정을 가져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그거의 경쟁사는 누군데 그 경쟁사 대비해서 이 회사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어서 그 회사가 돈을 얼마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지속 가능성을 가지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양광을 엄청 많이 공부도 했었거든요. 근데 OCI로 돈을 크게 날렸어요. 저는 여의도에서 제가 태양광 제일 많이 공부했다고 자부했었어요. 한 10년쯤 전인데. OCI가 많은 사람들을 웃게도 했지만 울게도 많이 했죠. 네, 울게 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명수로는. 어쨌든 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보면 바깥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태조 방이라고 해볼게요. 방산이 지금 올해 제일 핫한데. 가장 핫하죠. 가장 핫한 건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돈 안 잃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붙여지는 거, 뭐 브릭스 이런 거 있잖아요. 빵 이런 거, 뭐 태조 이방원 이런 것만 빼도 안 투자하면 잃진 않잖아요. 꼭 벌어야 됩니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어쨌든 방산이 갑자기 뜬 이유가 제 생각에는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산 업체들이 계속해서 제품 잘 만들어 오고 수출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빵 터졌는데 이 빵 터진 게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을 터뜨릴 수 있냐? 없냐? 근데 과거에 안 그랬는데 지금 그랬다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공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역사와 통계에 기반하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산이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데에서 물음표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능력의 범위 바깥일 것 같아서 공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과 제가 이따가 방송 꺼지고 말씀드릴 그 종목의 트렌드와는 제가 예측 가능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만 이 지속 가능성이 아주 달라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들은 지속 가능성이 뭐 10년, 20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알고 편집장님도 알고 충분히 친구 몇 명한테만 물어봐도 이 회사가 뭘 만들고 어떻게 팔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테마 이건 아예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도주 이런 부분들은 공부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 공부해서 내가 정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 그다음에 소비자의 마음을 꾸준히 사로잡을 수 있는 것. 이거를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데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테마, 주도주, 경제적 해자.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주도주를 투자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1등한 적은 별로 없는데 5년 10년 단위로는 계속 1등인 거예요. 연 20%씩 꾸준히 하면 1등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올해는 1등 못했을 거예요. 올해 방산 갖고 있는 회사들은 몇십 %씩 이미 수익 났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들은 1등인데 그들이 내년에 또 다른 주도주를 또 찾아가지고 또 먼저 사서 또 성공할 확률, 그거는 확률이 계속해서 자승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곱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것만 하는 거 그냥 20% 꼬박꼬박 고루하게 하는 거는 하다 보면 욕심만 안 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항상 좀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막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그때의 주인공이 다 달랐어. 정답이에요. 다 달랐어. 그거를 연속 2번 맞힌 분은 예. 트레뉴나 자이로 가 있어요. 그럼 100억이 되는데 여의도의 오피스텔 얘기입니다. 네. 큰 개미, 예. 슈퍼 개미 전업 투자자가 되시는데 예.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분이 많았으면 오피스텔이 자꾸 생겼어야 되는데 자이랑 트레뉴로 고정돼 있잖아. 시간은 지났는데. 그러니까 맞췄다가 틀렸다가 맞췄다가 틀렸다가 예. 맞춰서 독립했다가 틀려가지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 모수로는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은 틀리고 나면 이제 숨거든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계속 잘된 사람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와, 저 방법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거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냥 동물적인 감각이고 그거를 뭔가 저처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풀어내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되게 지금도 부럽거든요. 저보다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요. 하지만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걸 보면 좀 평정심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그냥 나는 내 길만 가겠다라는 게 제 전략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트렌드 이야기가 평소에 말씀 많이 하시는 메가 트렌드, 네, 그거랑 좀 맥이 닿는 같은 얘기죠. 메가 트렌드는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 메가 트렌드 안에서 플레이하는 회사들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떤 회사를 찾느냐가 이제 경제적 해자 또는 헤게모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중국의 이 화장품 시장이 개화했던 적이 있어요. 2015년, 14, 15, 16년? 그때 뭐 면세점들 엄청나게 성장하고 할 때. 그렇죠. 예. 그 말씀하셔서 저기 사족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그때는 상장사 중에 어떤 사업을 추가하면 상한가를 갔냐면 시내 면세점 들어간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화장품 한다. 네. 근데 지금은 면세점 하는 애들 다 적자고 다 나오고 싶어 해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경쟁 우위가 없는 사업을 하면 위험해지는데, 그걸 이제 따라서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잃는다는 얘기를 잠깐 사족으로 드리고, 어쨌든 2014, 15, 16년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브랜드에 열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거 많이 올랐죠. 엄청났죠. 근데 그러고 나서 꼭지에 잡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그 이후로도 잘 된 회사가 있어요. OEM, ODM 회사는 네. 여전히 잘 됐어요. 계속해서 제조 기반을 만들어주는 장사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그래? 그럼 나도 아모레 같은 거 만들어야지. 브랜드 이렇게 만들어서 광고만 대략 하면 잘 되겠지? 근데 이 품질이라는 게 또 관리가 잘 돼야 되니까 그거는 만들기 어려우니까 한국 브랜드 회사에 OEM, ODM을 하던 한국콜마나 코스맥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레가 잘 안 돼도, LG생건이 안 돼도 OEM, ODM 회사는 잘 되는 거죠. 그 국면에서는 네.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많이 바른다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는 바뀌지 않았죠. 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그 현지에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있었던 거예요. 헤게모니를 잃고 있었던 거죠. 네. 그 헤게모니는 중국 브랜드 회사로 간다든지, 그들이 잘 되니까 OEM, ODM 하는 회사로 간다든지 하는 게 헤게모니거든요. 네. 무게중심추.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트렌드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 트렌드를 내가 틀리게 읽었거나 트렌드가 꺾였을 때 손실을 크게 볼 수 있고, 맞습니다. 헤게모니가 있는 기업,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혹여 조금 틀리더라도 이 회사가 체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손실을 보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마련입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대단한 해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차석용 부회장 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실 경영계에서는 경영의 신이죠, 우리나라에서. 전문 경영인 중에서 경영을 거의 제일 잘하는. 제일 오래 하시기도 했고. 근데 그분은 지금도 건재하시거든요. 네. 그 경영 능력이 어디 갔겠습니까? 네. 근데 주가는 거의 뭐 이제 막 반토막 그 이하로 막 이렇게 다 내려와 있고. 그렇죠. 그거 보면은 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두 가지 대답이 생각나는데 네. 하나는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비싸게 사면 필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네. 나는 삼성전자, 뭐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이런 거는 평생 매수만 할 거야. 이거는 떨어지지 않거든.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이 계속 우상향 한다는 것도 저는 안 믿지만 네. 그렇게 가정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비싸면 팔아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테슬라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혹시 편집장님 자동차 운전하시나요? 그럼요. 테슬라 아니시죠? 테슬라는 아직 멀었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테슬라를 이제 사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편집장님의 네. 드림카가 테슬라예요. 네.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차로서의 능력, 자율주행의 능력이 강력한 상황입니다. 네. 편집장님 이제 차를 사러 갔어요. 네. 1억에 차를 판답니다. 네. 돈은 편집장님 돈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사실 겁니까? 1억이라면 네. 지금 실제로 모델 Y가 1억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사야죠? 모델 Y 정도면 사야죠. 오케이. 예. 그러면 2억이면요? 고민을 하겠죠. 네. 벤츠로 가겠죠. 3억이면요? 딴 거 사죠. 람보르기니 사죠. 그렇죠. 네. 그럼 람보르기니가 드림카라고 해볼게요. 네. 람보르기니를 드린대요, 이제. 네. 우라칸을 드린답니다. 생각만 해도 좋지. 300억이래요. 예. 우라칸. 사요, 네. 안 사요? 람보르기니 300억에 옵션은 그걸 똑같아요. 사줄 사람을 찾는 제가 딜러로 취업을 하겠죠. 그렇죠. 이 람보르기니나 테슬라를 사람들이 사냐 안 사냐는 주식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무리 그 차가 좋고 훌륭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효용이 떨어지는 법이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LG생건에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차석영 부회장이 경영 능력이 있냐 없냐 있겠죠. 아마 있겠죠.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편집장님께서 네. 이 LG생활건강의 오너예요. 네. 하나만 뚝 떼왔어요. LG그룹에서 네. 회장입니다. 네. 그래서 1조에 떼올 수 있어요. 네. 편집장이 1조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차석영 부회장을 데려올 수 있대. 같이. 네. 네. 데려오면 2조에 데려와야 된대. 그럼 사시겠어요? 1조의 가치야. 차석영 부회장이.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죠. 솔직히 고민이 되죠. 그러면 1조에 살 수 있는데 차석영 부회장 포함하면 패키지 딜을 하면 10조래. 네. 사시겠어요? 안 사죠. 안 사죠. 네. 그거는 1조에서 9조 사이의 가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네. 편집장님이 생각하는 차석영 부회장의 가치가. 네. 네. 근데 너무 밴드가 크죠? 음. 모르겠죠. 저는 1조의 가치도 안 줄 것 같지만 뭐냐 이게 측정할 수 없는 경쟁 우위는 투자할 때 반영하면 안 돼요. 아. 그게 능력의 범위 바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같은 값이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브랜드 가치가 있고 뭔가 지금 요새 팬시해 보이고 또는 경영자가 훌륭하고 또는 워런 버핏이 옛날에 투자했던 뭐 그런 회사를 하고 싶죠. 네. 하지만 그거의 가치를 얼마야라고 판단할 수 없는 모든 변수는 제거해야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 예전에 혹시 이 종목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존비존으로 큰 네. 수익을 내신 적. 네. 네. 지금은 안 갖고 계시니까 얘기를 갖고 해도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그 그래요? 종목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딴 데서 이미 많이 말씀하셨죠. 거의 네이버 연관 검색어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더존비존이랑 약간 아모레퍼시픽이랑 오버랩이 좀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고퍼 주식이었잖아요. 그렇죠. PER 40배가 되게 당연시 되던 회사. 그렇죠. 주가가 거의 최근에 보니까 한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시사하는 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실패한 거고요. 네? 고점에서 물론 지금도 저희는 10배 수익이 나 있어요. 그리고 고점에서는 15배 수익이 났었는데 네. 저희가 고점에서 사실은 팔려고 했어요. 그 주식을. 네. 근데 못 팔았어요. 네. 왜냐하면 작은 욕심 때문에 조금만 더 오르면 팔지 하는 작은 욕심 때문에 못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왜 팔려고 했냐? 첫 번째는 그 고가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최고점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그 고가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 가치에 거의 유사하게 도달했었어요. 또 하나는 그 도달한 주가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 코로나 시국의 그 비대면 네. 이라고 하는 수혜가 조금 묻어 있었거든요. 예, 어느 예, 정도.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됐었는데 조금 빨리 도달한 거죠. 근데 우리도 주가에 취해가지고 그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10% 20%만 오르면 팔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면 네. 저희는 주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주식시장의 네. 신께서 무조건 혼을 냅니다. 혼쭐을 내요.
그래서 못 팔고 주가가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 가치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역으로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러니까 더존비존에 투자해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옛날부터 이제 보면은 항상 뭔가 명품 주식 같았어요. 네. 항상 그 화려하고 높은 멀티플. 네. 웬만한 회사들은 더존비존 그 소프트웨어를 안 쓸 수가 없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오히려 반대로 밸류에이션이 가치주가 되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 더존비존을 총 2번 투자를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는 2번째 투자의 결과물인데 2번째 투자했을 때는 아주 저평가였습니다. 이 회사가 항상 명품 주식이었던 건 아니고 한때 제가 이 에이블 책에도 썼었는데 지금 이제 회장인 김용우 회장님이 이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이 외면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한번 실수 아닌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더존비존이 뭘 해도 쟤네 안 될 거야. 쟤네 나쁜 놈. 이런 식으로 홀대받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 홀대하는 거는 주식시장 참여자가 홀대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중소기업 경영자나 세무 담당자들이 홀대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여전히 이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있었고 반복 구매가 일어나고 가격을 높여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경제 회사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런 거죠. 본질 가치와 주가의 괴리가 상당히 컸던 그 국면이 2013, 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샀기 때문에 저희가 15배, 뭐 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지 이게 만약에 PER 20, 30배 그냥 그건 당연해. 이 회사는 괜찮고 원래 좋은 회사니까 뭐 비대면 요새 인기니까 트렌드니까 클라우드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면서 샀다면 저희가 그렇게 큰 수익을 못 올렸을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이 네. 책에서나 보던 템베거 막 이런 거 찾는 방법 네. 뭔가 묘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네. 그 템베거가 뭐 저희처럼 뭐 저는 템베거를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존비존이 담당자가 제가 아니고 정호성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회사 내에서도 이렇게 좀 종목에 그 정확히? 꼬리표가 다 있어요. 그 꼬리표에 따라서 성과급이 딱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정 대표는 몇 차례 이상 템베거를 한 타입이고요. 섭외를 그분으로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좀 더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저는 2배짜리를 매년 하는 타입이니까 그 좀 성향이 다르거든요. 예. 근데 템베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템베거는 하늘이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아주 빠르게 올라버리면 가지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본질 가치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그것과 동행하는 주가를 보여야 그래야 10배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회사가 이익은 2배밖에 안 들었는데 주가가 3배, 4배 올랐다라고 하면 팔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10배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거 말고 그냥 2배짜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것도 묘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업이 싼 가격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못 기다려요. 뭘 못 기다리냐? 현금이 있는 꼴을 못 봐요. 예수금이 있는 꼴을. 다 써버리죠. 네. 이거 지금 물 타야 되지. 내가 그래도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어? 배당주라도 사놓으면 예금보다 낫겠지. 다 틀려요. 배당주도 막 밀려버리고. 그렇죠. 배당은 2% 주는데 주가는 20% 떨어져. 그리고 물렸으니까 못 팔고 이거 사야 될 때 아까워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그 주식들은 또 올라버리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발견을 했으면 그 기업은 희소하거든요. 네. 메가 트렌드 안에서 경제 회자를 가졌다는 말은 말이 쉽지 그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기업이 주가가 저평가까지 돼 있다? 확률이 정말 낮거든요. 근데 매년 그런 기업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는 사람한테? 현금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한테. 그럴 때 애만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별로 어렵지 않고 제가 이제 올해 2배 난 주식의 특징을 꼽아보면 첫 번째는 이 소비재 주식.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회사가 뭘 파는지 말씀드리면 이거 나도 사봤는데 나도 구매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제품이라는 게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이게 한 번 사용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주식.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은 그 회사의 주가가 특정 이유로
아주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두 개는 달랐었는데. 네. 근데 그 빠진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오해가 섞여 있었더라. 라고 하는 주식을 사놓으면 그냥 다음 해쯤에는 2배가 갑니다.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해 놓으면 네. 좋을 만한 뭐 섹터로 이야기하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 한 번의 사이클은 3-4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거를 기다릴 수 있으면 네. 괜찮은데 네. 기다릴 수 있으면 그 방어주라고 하는 섹터를 사면 안 돼요. 방어주는 장기적으로 성과가 낮아요. 네.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는 것뿐이죠. 네. 그렇죠. 오르는 게 아니에요. 덜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방어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게 뻔한데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약간 우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다만 그럼 지금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냐 네. 아니면 경기가 안 좋은 때냐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경기가 안 좋은 때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아직 누군가가 도장을 안 찍었을 뿐이에요. 그 도장은 언제 찍냐? 다 확인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결정을 내줘요. 아, 우리 알고 보니까 경기 침체였네. 이제 올라갔네. 네. 근데 주가는 요새 뭐 킹반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떨어져요. 그럼 그렇죠. 주가 지금 왜 떨어졌겠어요? 그걸 다 반영하고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돈을 빼니까 주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일반 투자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 이유를 분석하는 글들을 보고 와 경기가 안 좋아진대. 팔아야 된다. 바닥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면 돈을 절대 벌 수가 없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을 사는 거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방어주를 사는 게 아니라 쉽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려면 오히려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됩니다. 그 주식들이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경기의 그 저점을 제일 빨리 확인할 거고 네. 경기가 반전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유통주, 음식료 이런 거 사시면 필패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게 어디쯤에 와 있는지는 또 알 수가 없어서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맞히려고 하면 네. 투자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못 맞춰요. 어차피 못 맞히고 네. 내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못 맞춰요. 네. 제롬 파월도 못 맞히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네, 네, 네. 아마 제롬 파월이 금리를 언제 내릴 거냐면 경기가 둔화됐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내릴 거예요. 네, 네. 그분은 데이터를 보고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럼 못 맞춰요. 그러면 못 맞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둘 중에 하나죠. 주식을 안 하거나 그 경기 사이클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과 강한 심장과 자금의 성격 이걸 가진 사람은 경기가 떨어져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기는 2-3년에 한 번씩 원래 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평소와 비슷하다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뭐 좋은 상황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이런 경기의 순환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견딜 필요가 있고 그거를 견디지 못하거나 하실 분들은 아예 시장에서 빠져나가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 만약에 김 대표님이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 직장인이라면 네.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그걸로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적립식으로 뭐 ETF를 사라든지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그럼 게 어떻게 돼요? 250으로 낮췄다는 얘기는 네. 이제 조금 아직 젊은 분들을 네네네.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네. 근데 저는 젊은 분들이 재테크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꼰대 사장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젊은 분들 요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하면 월급 루팡을 해야지. 내가 일할 때 그냥 칼퇴할 수 있는 직장을 찾은 다음에 예. 월급은 좀 그냥 대강 받고 잘리지 않을 만큼만 한 다음에 나는 퇴근하고 나서 유튜브로 경제 공부해야지. 주말에는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무슨 밸류에이션 강의 들어야지. 그래서 나는 영끌 비투에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절대 못 되고요. 제가 역사와 통계에 기반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부자가 된 사람 중에 급여가 낮은데 재테크를 공부로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한 명이라도 대보세요. 서브잡으로 주식 공부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근데 여전히 회사원이야. 월급은 낮아.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지금 생각나는 부자 이름 쭉쭉 대보세요. 아무나. 아니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본인의 지식 기반을 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소액으로라도 좀 투자를 하면서 뭐 감을 익힌다라든지 좀 그거는 좋아요. 방법을 익히는. 근데 요새 MZ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랑 이거를 나눠버려.
나의 본업과 나의 생활 기반을 나누고 본업에는 덜 집중하고 재테크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부자가 못 됩니다. 쉽게 들어서 250만 원 월급이라고 해볼게요. 네. 내가 진짜 돈 안 써. 부모님한테 얹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얹혀 살고 하루에 뭐 한 2만 원만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출퇴근 비용이랑 점심값. 네. 그럼 60만 원 나가잖아요. 그죠? 네. 250만 원이 세후인가요? 뭐 그렇다고 세후로 치고요. 하고 예. 그러면은 200만 원 언더 남죠? 네. 그럼 200이라고 해볼게요. 200을 해가지고 1년 모으면 2천 정도 되겠죠? 네. 2천 10년 모으면 2억 정도 되겠죠? 네. 2억을 뭐 10답을 쳤다고 해볼게요. 네. 10년 후에. 그러면 20억이 되죠. 네. 그러면 20살 늙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35세라고 하면 55세에 20억 벌면 네. 서울 아파트 얼마일 것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못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월급을 올려야 돼요. 네네네. 월급을 올려서 가처분 소득을 기하급수로 올려서 네. 그거를 투자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 금액이 내가 공부해가지고 수수료를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클 때가 투자를 해야 될 때지 본인의 몸값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 다른 것을 난 수수료 아끼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냥 안 되고 보통 대부분은 간접 투자하시면 되고 네. 투자는 누가 해야 되냐 그거 자체가 재밌어야 돼. 내가 데이트 안 하고 넷플릭스 안 보고 축구 안 해도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돈 안 돼도 하면 돼요.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가지고 월급 네. 250이랑 상관없이 재테크 초보자인데 예. 주린인데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네. 투자를 여전히 하면 안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공부를 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태양광을 떠올려 보면 돼요. 네. 태양광의 한화케미칼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팔고 돈이 어떻게 남는데 그게 몇 년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엑셀에다가 재무제표로 보지 않은 채로 그릴 수 있는 정도의 투자 실력이 쌓여진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복리의 마법 하니까 속아가지고 100만 원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100만 원씩 모아봐야 소용이 없고 1000만 원, 1억이 됐을 때 확 투자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그때 있느냐 또는 포기하고 내가 간접 투자 갈 거냐에 대한 결정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주변에 호기심을 갖고 쳐다보고 그 호기심을 갖고 쳐다보는 시장의 돈의 흐름, 시장이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갑의 그 돈의 흐름, 그 가계부의 흐름이 결국에 어떤 기업한테 가고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회계의 언어, 재무제표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원래 네. 대학교 때부터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본인은 대학교 때부터 투자해놓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아. 저는 이 주식 투자가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실 도피라든지 어떤 뭐 파이어라든지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러니까 그 자체를 네. 축구가 재밌고 당구가 재밌고 농구가 재밌듯이 네. 저는 이게 즐거워서 하는 거고 네.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네. 사람들이 여기다 돈 쓰네. 이걸 발견하고 그걸 숫자로 바꿔보고 숫자로 바꿨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그 국면의 그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250만 원 월급이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저축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다 이거 돈 다 썼어요. 예. 술. 예. 근데 돈을 그때 모았으면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250 월급 아껴가지고 모으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다 쓰다가 어느 국면에 이렇게 올라간 그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제가 너는 주식해놓고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걸어온 길. 근데 사람은 보통 자기가 걸어온 그 과거를 부정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가장 슬픈 일이기 때문에 네. 다 제가 온 길만 맞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네. 예.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도 뭐 혹시나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수익률이 까지고 돈을 잃고 그러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김현준 대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다만 꾸준히 이제 공부는 하시고 네. 예, 꾸준히 공부는 하시고 또 뭐 간접 투자도 그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오늘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진짜 오늘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고요. 네. 제가 이 와이스트릿이라는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이번에
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네네네. 여러분들이 이 채널이 재밌어야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이게 지금 재미없으면 예, 예. 금방 떠나시고 간접 투자하시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네. 제가 많은 채널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로 이 똑같은 질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단단함이 있는 그런 채널이 아마 제가 되게 오랜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여기만 꼭 붙어 있어도 네. 그 얘기 딴 데서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는 진짜 제가 여기 썼지만 네. 전 거짓말은 안 해요. 아, 고맙습니다. 과장만 해요. 아, 근데 이거는 과장할 수가 없죠. 딴 데서는 안 했습니다, 실제로.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